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연합뉴스의 노조는 어제 박노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단독 기사를 박 시장이 사회부장에게 전화해 삼성의 광고 현황을 이야기하며 막았고,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민감한 표현이 빠진 채 보도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노조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지난 8월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한 언론인 명단에 포함됐던 조봉래 편집인에 대한 사퇴 촉구 이후 최근 2달 사이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 박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방문은 국립현충원이었고, 첫 번째 행사는 호국 영령을 기린다며 국기 개양식을 했었고, 첫 번째 조치는 편집의 독립을 위한 제도부터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국과 순국 선열을 생각하며 국기 개양식까지 하는 경영진이 정작 걱정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떻게 다 삼성입니까? 국립현충원에 돈을 모셔둔 건 아니잖아요. 연합뉴스의 노조를 응원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1주년 재밌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더욱 좀 긴장됐었습니다, 사실. 긴장되셨군요. 예. 어제 김은지 기자가 세계 최초로 검색어 1위를 포탈에. 예. 그리고 뭐 이쁘다, 내 취향이다 이런 문자도 오고 그래요. 예. 아, 예. 사설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민망합니다. 인상적인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예. 새벽 3시까지 오신 분들은 입장을 했고, 예. 새벽 4시 때부터는 입장이 실패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분들은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전날 밤에, 예. TBS까지 오셨는데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신 분들이 있었어요. 상암동 여기 스튜디오 앞에서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는 다음부터 TBS에서 모텔을 운영해야 한다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사인회도 했는데, 사인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리고 오신 분 있어요. 왜 그러셨답니까? 눈만 이렇게 나오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연예인이신가요? 아니,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모르겠어요. 신분을 드러낼 수 그래서, 없는 팬심을. 예. 이분은 평일날 저희가 9시 끝나거든요. 예,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국정원인지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저희 게시판이나 문자판에. 마스크 오늘 재방문 예정하면 저희가 9시에 예, 사인을 했던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얼굴 전체를 가리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뉴스를 진행해볼까요? 예, 브리핑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NLL을 넘어서 최북단으로 출격시킨 데에 대해서 북한도 맞대응식으로 나설 경우에 자칫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긴장 속에서 미국 양측이 수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한국일보 지적이 있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도 관련된 내용들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요. 기자회견에서 자위권을 언급하긴 했지만 위협 수위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수소폭탄 실용되지 않겠냐 다음 수순 얘기했다가 로켓 정도로 쏠 것처럼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전략 폭격기를 떨굴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있는데 점점 발언 수위는 낮춰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발언 수위가 낮춰졌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예. 이걸 지금 몇 달째 반복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지구를 핵 전쟁 위기로부터 구하는 슈퍼히로, 예. 이게 되고 싶은 것 같고요. 예.
북한은 또 철저하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력, 평화협정으로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게 북한이 미국의 메인 사이드 이슈는 됐어도 메인 이슈는 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메인 이슈입니다. 사실상. 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북한 이슈를 뒤에 뒀었는데요. 네, 트럼프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맨 앞에 올려놓고 연일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말 테이블 위에 카드가 너무 없어요. 개성공단 가지고 그걸 빌미로 만날 수도 없고 대화 채널도 완전히 차단됐고 사드도 이미 배치가 됐고 카드로 쓸 게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남겨준 게 없어요. 싸그리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전술핵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도 말도 안 된다고 대응했고요. 여하간 지금 몇 달째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발언하고 그다음 보좌진들이 또 수위를 낮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발언하겠죠. 오늘 내일. 트위터를 주로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게 발언.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뉴스를 다루는 우리나라 진보 보수 매체의 확연히 차이나는 태도들도 있어요. 드러나는. 그죠? 예,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을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굉장히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내세운 내용들이 다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4-5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더 험악하다면서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이제 타이틀로 뽑은 거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예,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밀 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관료가 선제적 대북 군사행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처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일주일 전쯤에 얘기했거든요. 거기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발언을 사실상은 부인한 거죠. 네, 모든 대북 군사 옵션들이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북한의 대응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보수 매체에서는 군사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진보 매체에서는 그런데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군사 봉쇄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정밀 타격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전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반대로 지금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는 보도하고 있어요. 보수 매체는 이제 안보 위기 라야 자신들의 극우적 안보관이 팔리니까 더 위기라고 강조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신들은 정상 출근하면서. 전쟁이 날 것만 같다는 보도를 지금 한 석 달은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전쟁이 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고 보좌진들은 수위를 낮추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수위를 끌어올리고 다시 낮추고 그리고 우리 보수 매체들은 전쟁 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진보 매체들은, 다른 맥락도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던 국방장관도 결국은 또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예, 어제 인도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뭘 매우 분명합니까? 외교적으로 풀길 바란다고 해놓고 또 전쟁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분열적이에요. 대단히. 자, 한 달 전에 뉴스 브리핑을 똑같이 갖다 둬도 똑같은
해설이 될 만한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사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어제는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를 받는 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지냈던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란 단체가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번에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지원하는 단체죠. 돈을 주고 지원하는 단체들. 거기 포함된 단체들이 이 단체들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소위 박근혜 정부 관제 데모라고 불릴 만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제 데모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이 단체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를 만드는 단체들인데 거기에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지원을 했다는 거고 그 단체의 대표였던 신보라 의원 관계가 밝혀진 것이고 청년, 자유, 미래, 북한 이런 거 붙은 단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도 시대정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도 잘 붙어요. 예, 앞에다. 여하간 이런 블랙리스트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미디어워치와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된 문건들이 또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2009년 국정원 문건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디어워치의 구독자 수 확대가 심리전단의 주요한 사업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미디어워치의 발간 및 구독을 지원하고 우파 매체 지위 향상에 성과를 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성과라고 한다면 미디어워치 자체가 본인들의 사업으로 인식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변희재 씨의 미디어워치를 자신들의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들의 사업 성과에 포함시킵니까, 이거를. 네,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부 문건 내용도 있습니다. 변희재 씨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슈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10,000명까지 높아졌지 자연적으로 증가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가겠죠. 예. 여하간 분명한 것은 국정원, 이게 이제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지원했다고 나오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제목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오늘은 네. 왜냐면 옆에 지금 최다 출연자가 앉아가지고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된 결과는요, 다음 달 10일에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연장해야죠. 예. SK, 롯데 등등. 여기는 삼성 때문에 수사도 시작도 못하고 특검이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쳤는데요. 관련된 요건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하지만요. 관련된 법에는 군부대 시설 이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인데 당연히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죠. 전직 대통령 예우라고 하는데 예우에 대한 법률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예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테니스 치고 싶으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력들이 있는데요. 2006년 서울시장 재임할 때도 공짜로 테니스장 이용했었고요. 또 2013년에도 소위 황제 테니스 논란 일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예.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민간인들과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왜? 테니스 치고 싶으니까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예우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한 것도 아니고. 자, 쿠르드는 93%가 찬성한 걸로 결론이 나왔네요. 예, 독립의 투표에 93%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가집계 결과이고 공식 집계 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어제 검색어 1위를 했던 세계 최초죠?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최다 출연자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예, 양언니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건 하지 말죠. 자기가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쓰던 거를 갑자기 끌어다가. 듣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양언니. 예. 예, 안녕하세요. 양재루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재루 변호사입니다. 예. 아니, 마음은 순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몸은 순수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알코올로 자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포럼, 네. 근데 뭐 얘기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궁금해진 게 옆에 쓰다가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아니, 전직 대통령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처우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네, 대부분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하고. 신변보호라든가 뭐, 예.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경호원 비서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제공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테니스를 더구나 기무사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아, 신기하네. 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오늘 뭐 때문에 나오셨죠? 부르셨잖아요. 오늘 원래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김광석 씨 사망 예, 사건 맞아.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석 씨. 전 부인 서예순 씨가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뭐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기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던 방송국에서 딸 서연 양 이제 응급 진료 기록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폐렴으로 사망한 거는 진료 기록상에 맞다. 근데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새벽 6시에 심장이나 맥박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였다라는 거 사실상 사망한 나왔었고 맞다. 그리고 사흘 전쯤에 감기약 처방을 받은 것도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혜숙 씨에 대해서는 그 김광석 씨의 형님이 소송사기하고 유기치사 두 가지로 고발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유기치사라는 게 생명을 돌볼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3일 만에 거거든요. 급성폐렴으로 사실상 사망한 채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전문 의료인들은 그런 사망할 정도라면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아주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떨어졌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아이 상태에 관해서 의료 기록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응급 출동하게 되면 당장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서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요력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추정이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부모가 아이가 사망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방치했다가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장애가 있었는데 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게 DNA 이상으로 뭐 신체나 얼굴 같은 부분이 특히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정신 발달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급성폐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급하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실제 드물긴 하지만 폐렴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다고 외국 사례 같은 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서혜순 씨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아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웠다. 애를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랬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황이 없었다고 주로 주로 경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게 사흘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혹시 뭐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병원에도 남아 있고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 아니 이런 정도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저희 집안이 3대가 한의사 집안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려서부터 보험 들은 게 있는데. 자, 순수하게 그런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소송사기 부분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날라고. 왜?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으시죠. 아니, 이 인터뷰 자체도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한 인터뷰이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 제 주위에서의 인터뷰. 소송사기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군데 보도가 됐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김광석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음반에 관한 권리를 이제 자기 아버님한테 넘겼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중에서 4개에 관한 권리는 서현양한테 주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일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또 이 아버님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자기 아내하고 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서현양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 서현양의 어머니 서예순 씨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쪽하고 소송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 쪽이 원고가 돼서. 예. 그래서 다툼이 있다가 2016년 10월에 항소심이 끝이 나고 그때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은 2008년 6월에 끝이 나는데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는 게 중간에 2007년 12월 23일 날 서현양이 사망을 했으니까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아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서현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예순 씨 어머니하고 자기가 피고지만 서예순 씨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다만 그걸 숨겼다는 게 그게 조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또는 뭐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문제가 있어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2008년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었어요. 파기환송. 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새로 재판이 열린 게 아니라 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어머니 측하고 예. 서예순 씨 측하고 합의를 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4개는 서현양에게 주자. 라고 할 때도 역시 서현양의 이 사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의 당시에 서현양은 사망했다고 하면 또다시 재판으로 갔겠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지금 네. 유가족적인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네요. 이게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 시아버지가 서현양에게 그 4개의 음반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손녀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고 하니까 학비라든가 예.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그래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재판하지 말고 손녀에게 주겠다고 한 건데 네. 손녀가 사망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사망하고 이제는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손녀가 사망했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던 며느리에게 그걸 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김광석 씨 측은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보실 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 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문제가 되지 거기까지는 않는데 법률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돌아온 상황은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생각하길 당사자가 죽은 상태에서 알리지 않고 계속 재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따질 수가 예, 없다. 변호사도 선임돼 이상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질 수 예. 없고 그게 돌아오고 나서 그 손녀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저작권을 줄게 예. 우리가 합의할게 했는데 그때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근데 그런 그게 이유로 사망을 숨겼다고 그 동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김광석 씨 유족 측이 주장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기환송해서 돌아왔을 때 재판이 예. 재판을 끝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재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법률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할 때 숨겼다.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망을 하면 당연히 이 서현양의 사망으로 그 모든 권리는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 서예순 씨에게 다 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는 조금 이거는 변호사 같네요, 이제. 조금? 좀 너무하세요. 지금 5분 동안 계속 법률 얘기만 했잖아요. 아까 급성폐렴 얘기할 때는 네. 제가 그 부분도 유기치사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급성폐렴에 대해서 이 양반이 뭘 한다고 자, 지금 3대 한의원. 구글하고 와가지고 지금 3대 한의원. 영어로 구글했어요? 그거 찾아보려고. 예. 왜 이러세요? 자, 3대 예. 3대 한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가족 친지한테 물어보든지요. 3대 한의원을 하신 가부 기명과 급성폐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조금 믿겠어요. 구글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나 할 수 원래 있는. 변호사들도 그런 자료 찾을 때 그렇게 해요. 예. 그 증거자료 냅니다. 그런 논문들. 자, 소송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거는 지금 걸릴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김광석 씨 본인의 사망에 관해서는 정말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이청설 경찰서장도 어렵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됐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약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게 지금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원해요 또. 이상호 그렇죠. 기자는. 왜 원하고 있냐면 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이게 허위인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김광수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상호 기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기자가 원래 어떤 사안을 추적할 때 그런 식으로 사안을 나를 접근을 고소를 해라. 네, 그게 변태적이죠. 소송 패티시야. 그건 변태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또 그게 유일하게 진실에 접근할 루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이 났고 돌이킬 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알았어. 아니 마지막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변호사 같다고 좀. 변호사 같아요. 네, 소송 조금 말고 세계에서는. 많이.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